얘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가능조소득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호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가능 호수, 이게 가능조소득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공식적 개념보다는 공실이 없는 상태. 그럼 일단 문제를 보면 이만큼 임대하겠다고 내놓은 거죠. 그럼 공실이 없어야 되니까 얘가 다 나가는 상태니까. 그러면 가능조소득은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능은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요? 2억 4천? 2억 4천. 그 다음에 공실이 10%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서 곱하기 0.9 했죠? 2억 4천 곱하기 0.9 하니까 2억 1600 나옵니까? 그럼 유효조 소득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구하라 그랬네요. 유효조 소득에서 뭘 차감할 겁니까? 영업비용 찾아보세요. 네. 영업비용, 영업경비, 운영비용, 운영경비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서 1600을 차감하면 순영업 소득은 2억. 얘도 정확합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을 이번에는 뭘 차감할 겁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야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역 어디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 이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럼 2억에서 9천 차감하면 얼마가 됩니까? 1억 1천. 그럼 3번까지는 정확해요. 세전현금 수지까지. 요거는 조금 더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원금과 이자죠. 그러니까 요 9천 중에서 2천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럼 여기서 이자를 제시했냐면 나머지 7천을 원금이라는 정보를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금 계산할 때 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까지는 정확한 거고요. 자, 이제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업소득세 구조 아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하자고 해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하고 죽으면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저기서 영업소득세 찾으세요. 위로 올라가요. 영업소득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세전이 있네요. 그 위로 올라가세요.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순영업소득이 있네요. 순영업소득에서 시작을 해서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뺄 거 있으면 뺍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과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용어 아셔야 돼요. 앞서 우리 이렇게 표현했었죠.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이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어떨 때 이 꼴이 되는 거죠? 세금이 없어야죠. 시험은 세금이 없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저 단어 써서 이용해 보세요. 과세소득이 없다면, 과세소득이 적자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세소득이 적자라면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으면 둘은 같겠죠. 과세소득이 존재한다면 어디가 큰 겁니까? 세전이 커야죠. 그렇게 놓는다고. 그러니까 용어 좀 기억하고요. 과세소득.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게 영업소득세율. 순영업소득 아래에 있는 게 세전현금수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전현금수지에 출발해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면 과세소득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과세소득과 이 과세소득은 당연히 일치합니다. 세율도 동일할 테니까 영업소득세가 나옵니다. 일단 이 구조부터 먼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틀은 일단 잡으시겠죠? 네. 순영업 소득이든 세전이든 더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한다라는 얘기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것만큼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는 결론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 이해하시겠죠? 순영업 소득하고 세전연금 수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기 찾으세요. 저기서 순영업 소득하고 세전의 차이점이 부채 서비스액입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원금과 이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빼면 세전입니다. 맞나요? 순영업 소득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맞습니까? 세전현금 수지는 포함이 안 된 상태예요.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자는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수중에 6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기는 사야지. 대출을 받아야죠. 융자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린 4억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자 갚아야 되네요. 물론 당연히 원금 상환도 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억 중에서 원금 1억을 상환했대. 1억을 갚았대. 그럼 이제 이 부동산 얼마짜리입니까? 그럼 일단 저당은 얼마짜리입니까? 저당이 이제 3억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집은 얼마짜리입니까? 10억입니까? 그러면 약 얼마가 되는 겁니까? 7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채 4억 중에서 1억을 갚았다면 그 1억만큼은 내 지분이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저당 상환한 거죠. 저당 상환분은 지분 형성분이다. 시작. 저당 상환분은 지분 형성분이다. 됐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것도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원금을 상환했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내 지분이 증가한 거예요. 내 재산이 많아진 거라고. 그럼 세금 낸다 안 낸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았다고요. 갚은 것 중에서 원금만큼은 내 재산이 어떻게 된 거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애초에 흰색만 보세요. 흰색만. 집은 10억이다 그죠? 6억, 4억, 10억이죠. 근데 실제 내 재산은 6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남의 거니까. 맞습니까? 요거만큼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내기는 부채니까. 근데 그 중에서 1억을 갚았답니다. 그럼 갚은 것만큼 내 지분이 그만큼 커져서 내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내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자, 원금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하는 거죠. 이자는 단지 비용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수는 없죠. 이자는 비용이니까. 저 말을 먼저 이해하세요. 저 말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금 냅니까? 세금 낼 때 보니까 국민연금 낸 부분만큼은 소득을 그만큼 감해주던가요? 세금 적게 내던가요? 관심 없지. 그냥 거기서 날라오면 내지. 세법은 아는 게 힘이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냥 거기서 날라오면 내요. 그냥 두 번 날라오면 몰라요. 두 번 날라왔는데 그 냅니다.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요, 과세주체가 두 번씩 날라갑니다. 예. 두 번씩 날라가는데 모르고 냅니다. 그냥 내고 그냥 달라면 달라는데 다 줍니다. 그냥 몇 번씩. 얼마나 착한 국민들입니까?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최순실이 집 다 써버리고. 자, 다시 되돌아와요. 어미팍을 빨리빨리. 세금은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세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개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세금은 뭐에 대해서 내는 거죠?
내 재산이 많아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발생한 소득분만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라면 나의 것은 6억인 거죠.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지. 4억은 부채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낼 게 없죠. 근데 4억 중에서 1억을 갚았다면 그 1억만큼은 내 재산이 그만큼 많아진 거니까 내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자는 비용이라고. 이자는 비용.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자, 순영업 소득을 봐요. 순영업 소득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원금은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합니까? 이 속에 원금이 있네요. 그 원금은 여기도 있습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는 원금에 대한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자가 문제입니다. 얘는 세금 부과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속에 이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이자는 고스란히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그 이자마저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니까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줘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세전으로 갑시다. 이 속에는 원금도 없고 이자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자는 세금 부과를 안 합니다. 요 속에 이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세전에서는 이자에 대한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원금의 문제입니다. 원금은 세금 부과해야죠. 이 속에 원금이 없어요. 그럼 여기도 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금마저도 세금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원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OX 결정해 보세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영업소득에서 원금 상환액을 더해야 된다. X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할 항목이 아니니까 아예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전현금 수지에서 이자 지급액을 가산한다. X 차감한다. 차감한다. X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는 원금만 고려하는 거라고. 그렇게 놓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도 대답을 지금 못하면 뭘 웃자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 다시 똑똑한 표정. 다시 봐요. 자 다시 계산 문제 떠나서 이론 문제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을 더한다. X 이자 지급액을 차감한다. O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형태.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전개를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돌아서면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만인의 문화입니다.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냥 해요. 괜찮아. 이쪽으로 안 바뀌니까. 순이라고 기억해요. 읽어봐요. 기억해요. 또 그것만 기억하고 더하는지 빼는지 모르면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자는 빼고 원금은 더하는데 이자는 어디서 빼는 것이고 원금은 어디서 더하는 건지 자 정확하게 숙지하고 갑시다. 하자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3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머리 아픕니까? 뭐 한 개 있다고 머리 아픈가? 근데 글 몇 개 쓴 것도 없는데.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공이다 대체 충당금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건물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억을 주고 산 후에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추가했답니다. 이 건물은 6층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제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이 건물은 10억짜리입니까? 11억짜리입니까? 11억짜리입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법 시간 혹시 들었습니까? 아직 안 들었습니까?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요. 미장원 같습니다. 헤어샵이라고 합니까? 헤어샵 같습니다.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친구들 말이 이뻐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일까요? 수익적 지출일까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너는 하나하나 똑같네 그러면. 수익적 지출. 느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빨리. 안경알이 떨어졌습니다. 알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알만 교체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감 잡아요. 애인한테 막 선물하죠. 그죠? 많이 합니까? 월 얼마씩 합니까? 100만 원씩. 자,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요. 헤어지면요. 그래서 김건모가 말하죠. 헤어지니까 내가 준 선물 다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잘못된 만남에서 노는 노래 가사인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른 노래인 것 같은데. 자, 감 잡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자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미장원 갔다가 머리하고 나왔습니다. 친구와 이뻐졌답니다. 어디에 속할까요?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유, 원판 불변의 법칙 때문에 안 됩니다. 본인 생각만 자본적 지출이고 학문적으로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만큼 자산적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한 겁니까? 내 재산이 늘어났네요. 그럼 세금 부과해야 되겠네요. 계산. 그런데 내 건물이 가치가 감소되었습니다. 감가라 그러죠. 감가상각비든 상각액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대체 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만 보세요. 대체 충당금 왜 더합니까? 그것만큼 내 자산적 가치가 증가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감가상각비는 왜 마이너스 합니까? 그것만큼 내 자산적 가치가 감소했으니까요. 그건 아무도 안 틀린다고요. 어디에서나 더하고 빼고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 이자하고 원금하고 순위를 기억하세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는 겁니다. 또 순위는 아는데 빼는지 더하는지 모르고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감 잡았습니까? 시작. 4번, 5번 푸세요지. 4번을 풀면 이제 5번이 나오겠죠. 일단 4번 아니고 5번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거 몇 개면 요거 몇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죠. 이게 뭐 1100이고 이게 6000이고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성원으로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달까지 해야 될 거 지금 다 했습니다. 보통 영업소득세 구조는 한 5월 달쯤 되어야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은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합시다. 자, 양쪽 다 계산해 봅시다. 일단 사진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단 제가 좀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찍으세요. 먼저 찍고 합시다. 영업소득세 쪽이요. 영업소득세 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가급적이면 찍어 놓으시고요. 6억짜리, 4억짜리 이자하고 원금액. 순영업 소득에서부터 구하나 세전현금 수지에서부터 구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론 문제 때문에 지금 둘 다 하고 있는 거고 계산 문제를 대비한다면 세전현금 수지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실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형태, 아니면 그냥 시험 문제가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형태로 놓으던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놓으던 결론은 세전현금 수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산할 때는 세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1억 1,000입니까? 예, 1억 1,000. 자, 원금.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해요. 원금 7,000, 이자 2,000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원리금 계산할 때는 합쳐서 계산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리금을 주면서 이자를 별도로 또 준 이유는 여기서 우리 보고 원금 계산해내라 이 말입니다. 원금은 7,000이죠. 그럼 7,000은 더하고요. 대체 충당금은 안 보이네요. 예, 그럼 대체 충당금은 관계없고요. 감가상각액 있습니까? 예, 1,000.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합니다. 갈로라는 말은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세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세율이 30% 곱하기 3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5,100. 그럼 4번은 틀렸네요. 그러면 1억 1,000에서 5,100을 차감시키면 세후는 5,900 나오는 거죠. 예.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순영업 소득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순영업 소득은 2억이랍니다. 그럼 2억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대체 충당금은 없고요. 이자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 더하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1,000이죠. 그럼 차감하면 1억 7천입니까? 어떻게? 이자도 차감이네요. 이자니까 이자도 차감. 그럼 1억 7천 30%. 그럼 똑같이 5,100. 그러니까 실제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얘를 써먹는 거고요. 얘는 이론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구조도 잘 기억하고 그럼 답은 4번 됩니다. 소득이득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더 이상 못
명확하게 알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뭔지 몰라요. 명확하게 알고 별 문제가 없다. 소득 이득은 계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고. 자, 이제 마무리하고 헤어집시다. 가지고 있는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소득 이득이라고 하는데, 소득 이득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소득 이득이고 얘도 소득 이득인데 5가지로 세분화시켜 놓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냥 순수익 이렇게 쓰는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소득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이득이 5가지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순수익인지 무슨 순수익인지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블랭크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잡은 수익률을 물어볼 때도 여기에 순수익 들어가도 맞고요. 여기 순수익 들어가도 맞아요. 그러니까 블랭크 하는 형태일 때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어떤 수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구분하시고요. 자, 다시 갑시다. 소득 이득이란 뭐다?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다. 예를 들어라 그러면 임대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량 절량 했습니까? 얘는 그럼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얘만 나왔어요. 시험에는 순영업 소득이 나와서 유량인지 절량인지 구분하라고 놓은 적이 있는데 얘만 유량이 아니라 전부 다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왜 전부 다 유량이 되는 겁니까? 보유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유기간 단 1시간이라 하더라도 다 유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칠판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입니다. 유량 또 여러 가지 정리해놨습니다. 자, 차례대로 수익의 종류만 시작. 가능조소득, 이제는 구체적으로 갑시다.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수도. 그러니까 문제가 저렇게 나온다. 지금 2문제 풀었죠. 2문제를 풀었는데 가능조소득 구하는 방식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앞에 문제는 어떻게 구했죠? 전체 면적 곱하기 유효 임대 면적 비율 곱하기 임대료였죠. 이걸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계속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형태가 달라져서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공실이 없는 상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단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조소득이구나 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실이 없는 상태 이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공실이 없다는 개념들을 내가 빨리빨리 설정해서 어떻게 문제 풀 건지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공실이 없는 상태.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공실은 있다, 그죠? 그래서 공실하고 대손 충당금은 차감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저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론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공실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공실률이 5%입니다 10%입니다 저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공실은 차감하고 그리고요 기타 소득은 더하고. 기타 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럼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두 번째가 유효조소득이란 영업수익 따라서 마이너스 영업비용 하면 세 번째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란 따라서 이 속에는 부채가 있다는 뜻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 찾아서 읽으세요. 부채 서비스액부터 시작.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다시 갑니다. 시작.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갑시다. 이런 용어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론 전체 다 나와요. 얘는 지금 갚는 겁니까? 상환하는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금융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상환 방식 할 때.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는지.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저당 대부액이 뭡니까? 빌린 돈. 저당 상수. 이자율의 일종이에요. 이자율.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이자율, 우리가 은행 가서 때 돈 빌릴 때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다. 그 이자율은 뭐죠? 그럼 말 그대로 이자만 내는 거고. 그 이자율은 요거요. 다 지웠네. 그 이자율은 순수한 이자를 말하는 거. 아까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다 그랬죠. 순수한 이자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금도 갚아야죠. 그러니까 원금 이자를 같이 갚을 때 쓰는 게 저당 상수. 대출을 받아 보셨습니까? 결혼을 잘하려면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오늘 다 대출 받아요. 대출 받아서 딱히 할 거 없죠. 백화점 가면 막 써버려요. 그냥 써버리고 막 이렇게 뭘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해보고 그리고 갚아라고 할 때 안 갚고 한번 기다려봐요. 한 6개월 정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한번 해보고 개인 파산도 한번 신청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 최고예요. 그럼 결혼이 엄청나게 쉬워요. 온몸으로 다 해보면.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저기로 가세요. 부채 서비스액 차감하며 놓는 게 세전 현금 수지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하면 세후 현금 수지.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가능조소득은 딱 계산문제 저 스타일 말고는 별도로 더 이상 없어요.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단순하게 이론 형태로 저렇게 놓든지 아니면 계산문제에서 공실률이 주어지든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유효조소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이제 암기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업비용은 삭제 항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만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칠판 갑니다. 저 구조를 먼저 기억하세요. 차감되는 게 총 4가지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영업비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차감 항목 3가지는 영업비용에 포함되면 안 돼요. 이중계산의 문제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추가적으로 2가지만 더 정리하는 걸로요. 영업비용 삭제 항목 시작. 지금 초딩 국어 시간입니까? 보고 읽게. 자, 그래서 순서 기억했죠? 그 차례차례 나오면 되지. 뭐 보고 지금 읽고 있습니까, 지금? 자, 다시 갑니다. 영업비용 삭제 항목,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세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까지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가지 더 정리하면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물론 당연히 급여 놓고 인출금 따로 놓는 것도 상관없고요.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은 동의어 아셔야 되고 구하는 방식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구하기 위해서 구조 다시 한 번 더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을 더한다. 세전현금수지에서 대체충당금을 더한다. 둘 다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유치하니까. 둘 다 대체충당금 더할 거고 둘 다 감가상각비는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놓을 만한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자하고 원금이 중요하다고. 원금은 빼고 이자는 더한다. 맞아요? 자, 반대로 말할까요? 원금은 더하고 이자는 뺀다. 맞습니까? 저걸 단순히 가볼게요. 원금은 세금 부과한다 그랬죠. 원금은 세금 부과하니까 더하는 거예요. 이자는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빼고 더하는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자는 무조건 빼는 거예요. 원금은 더하는 거고. 그럼 어디에서 빼느냐 어디에서 더하느냐 그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순위 기억했고 세원이 기억했으니까 그렇게 딱 기억해요. 계산 문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론에 대한 대비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결론 소득이득의 꽃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렇게 막 지저분하게 잡다하게 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풀리면 이제 다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론이 아주 명확해져요. 안 틀립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는 중요한 부분일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한 해는 계산, 한 해는 이론. 이론으로 나왔다 계산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계산 문제로 내겠죠. 그러니까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출제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머릿속에 다 넣었습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간 거 있습니까? 누가 안 들어갔어? 괜찮다. 안 드릴게요. 누가 안 들어갔어? 한 시간 늦게 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개로는 한 20분 늦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계속 전개가 똑같이 이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2등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문제라고 말은 할 때 실제 10문제까지는 안 되고요. 10문제까지는 안 되는데 한 6문제 정도까지는 나와요. 여기서 6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했던 내용들이 다른 쪽에 또 나와요. 다른 파트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6문제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출제되는 항목 수는 10개예요. 10가지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1일 노트 한번 봅시다. 1일 노트. 용어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자, 봅시다. 다른 건 할 거 없고 1번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오죠. 그런 거 보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3번 보세요. 3번. 3번에 시장 실패와 관련 없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전혀 공부 안 한 게 있어요. 리언 같은 경우는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맞나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죠. 그건 시장의 기능이니까.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니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무임승차는 어디서 나오던가요? 그렇죠. 공공재. 공공재가 시장 실패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무임승차도 당연하죠. 근데 지금 처음 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용 체감 산업. 이건 이번에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안 했는데 규모의 경제, 정의 외부 효과를 이렇게 말해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말해요. 경제라는 단어가 붙으면 유리하다는 뜻이고 불경제라는 단어가 붙으면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하다, 외부 환경 때문에 불리하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는 경제로 끝났으니 유리하다는 뜻이겠네요. 왜 유리합니까? 규모가 커서 이 말이에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의하고 지방 건설사 아는 데 있으면 말해보세요. 부영? 어떤 분이 부영이라고 했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냥 알고 있는 데입니까? 부영.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전국적인 브랜드죠. 1군 브랜드니까. 그러면 수주하는 지역도 전국 단위로 수주할 거예요. 근데 부영이라는 건설회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수주하는 것도 대체로 지방에서 수주를 해요. 그럼 일단 동일한 마감재를 씁시다. 여기도 A라는 마감재, 여기도 A라는 마감재를 쓴다면 부영에 비해서 차이는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이게 규모가 큼으로 인해서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리 되면 자인은 비용이 체정하는 겁니까? 체감하는 겁니까? 비용 체감 산업 그래.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용 체감 산업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안 했던 건데 한 번 더 보시라고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나 더 기억하시고.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다음 이것은 뭐라고요? 정부 실패겠죠. 정부 실패. 이렇게 출제되면 아주 가벼운 문제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놓을 때는 지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나와 있으면 시장 실패고, 시장 실패 원인이 안 보이면 정부 실패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7번 갑시다. 6번 한번 봅시다. 6번. 외부 효과는 이렇게 놓으면 의도적으로 단어들을 빨리빨리 찾아가 봐야 돼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제3자 말고 의도하지 않은, 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시장을 격려하지 않는 그랬죠. 그런 단어들을 빨리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하지 않은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랬네요. 맞습니다. 그럼 6번은 O. 7번 외부 불경제. 불경제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용어로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용어를 써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니까 불리하다, 그죠? 항상 기준은 뭐였습니까? 사회적 개념.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 무시. 항상 기준은 사회적 편익. 불리하다고 했으니까 사회적 편익은 작으며, 이걸 시장에 맡겨버리면 적정 생산량보다 과대과소.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를 공부했죠.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였죠. 반대니까 과대로 가면 되겠죠. 과대 생산되어서 가격은 불합리하게 아니 과대니까 과대 생산이 많아졌다고요.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죠. 불합리하게 하락. 왜 불합리하다는 단어를 붙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과다든 과소든 했으니까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 것은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은 작고 사회적 편익은 크다. 시장이 맡겼다, 과소. 정부가 개입했다, 적정. 그리고 과소니까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거니까 얘는 불합리하게 하락한다고 하는 거죠. 8번 생산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9번 소비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생산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비용. 9번에 소비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드시 편익. 일단 그 부분도 맞는지를 먼저 빨리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 맞아요. 8번에 생산이니까 비용이고 9번에 소비니까 편익은 맞습니다. 자, 이제 8번 결정합시다. 외부 경제랍니다. 유리하다는 말이네요. 유리하다면 비용은 어떤 게 좋습니까? 작아야죠. 사회적 비용이 작아야죠. 따라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말이죠. OX, X.
항상 기준은 사회적 쪽에 맞추라 그랬습니다. 9번 불리하다는 거죠. 불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편익이 작아야죠. 따라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진다. 맞는 말이죠? 예. 10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답니다. 이렇게 되면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하네요. 정해외부 효과죠. 그러면 정부는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개입을 하는 거죠. 정이든 부든 다 시장 실패니까.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10번 지금 10번 같은 질문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느 쪽이 크냐 작으냐는 필요 없어요. 어느 쪽이 크든 적든 정부는 개입하는 거고. 틀리게 만들어 보세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같은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X. 이 꼴이 되면 안 된다고. 이 꼴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능이라 그랬죠. 이 꼴이면 시장 기능. 그럼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고. 학원에서 파일 주죠. 그 파일에 계속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요. 보관만 해요. 보관만 꼭꼭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 오늘 거 복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한 1.6배속 정도 돌려놓고 동영상 보면서 핸드폰에 찍었던 사진 옆에 놓고 같이 보세요.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도 나간 거는. 그거는 이렇게 복습하시라고요. 계속 그것도 동영상 계속 보기가 시간이 안 될 테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요. 1일 노트 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1일 노트를 풀면서 정리하시고 오늘 한 거는 동영상으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깊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깊게 들어가 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것보다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상 확장할 게 일단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걸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를 지금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 그럼 다음에 하면 여기서 감가상각비 하나 정도 더 추가할 거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과정은 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교재가 없어서 많이 못 풀어보지만 오늘 두 문제 풀었다 그죠? 그거 사진 찍어뒀으니까 그 문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항상 이론과 결부시켜서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론입니까? 투자론 7개예요. 7문제. 계산 문제가 4문제.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투자론이 6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5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투자론은 대부분 다 계산 문제로 보시면 되고 전체 계산 문제에서 한 반 정도는 여기서 투자론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하고 아주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전 문제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할만한가요? 말을 해봐. 어려워요? 저게 어려우면 애들이 공부하는 미적분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러? 애들은 우리 애들은 미적분 공부하는데 우리는 저걸 못 풀면 어떻게 합니까? 저걸 못 풀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